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대체할 무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드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하십시오.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 사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PPT 보시면 당일날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420km 사정권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게 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파기적인 유력성에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은 420km면은 사실 한반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중에 질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의 반출을 인정했다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무기 반출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발언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PPT를 보십시오. 뭐 무기 반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600mm 방사포는 미군의 에이테킴스보다 사거리가 100km가 깁니다. 그다음에 20초 내지 30초 단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5월에 이제 KN-23에 대해서 여기 국방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목표에서 딱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다양한 전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이 고도와 궤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었으면 우리 대응이 매우 어렵다. PPT 보시면 지금 대통령께서 방공무기 반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양성과 치명성이 악화, 사거리도 길고 KN-23처럼 궤적이 다양한 그런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다층 체계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보안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KAMD에서는 천궁2와 팩3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미국의 MD는 사실상 반출된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전술핵 무기를 무더기로 쏘겠다고 겁박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걱정 말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오해할 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잡는데요. 주한미군의 자산이 반출된 것을 기정사실하고 말씀을 하시고 기정사실했다고 그러는데 일부의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는 이상 없이 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무기 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합니다. 그럼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한미군 자산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린 제한적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하십시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방공무기 체계가 북한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부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략 자산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송에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장관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대북 방어태세도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미국의 자산 무기에 대해서 여기서 흑이다 백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국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산 기지에서 전투기가 실어 나갔다 그러는데 그건 가데나 항로 정기적인 항로인데 정기적인 항로를 그걸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론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대답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 태세는 그럼 장관님 말씀 현재로는 그럼 이상 없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 협력을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뭐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 차치하고요. 앞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가셨는데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DMZ 비무장지대는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건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 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 군사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 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또 한미 간에는 지속적으로 DMZ법 만들어서 마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안보 정책,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울구멍이라도 있으면은 그 숨구멍을 찾아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 전략 자산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주 사드 체제 포대 큰 변동 없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사드 체제 2개 배터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도 뭐 일부 미사일 한두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핵심 시설, 주한미군 기지나 우리 전쟁 지휘부나 우리 용산을 비롯해서 핵심 시설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태세의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천궁을 비롯해서 LSM, MSM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과 투자 그리고 배치 계획이 순조롭게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KMD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드를 비롯한 저는 방어 무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층 방어의 기본 원리죠. 예, 그리고 자꾸 우리 국방부에서 왜 민간인을 채용하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28,5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비전투 요원, non-combatant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20%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각 학교장을 지금 다른 데로 보낸 것은 전방 부사단장 그리고 부군단장 직위를 대령급에서 장군급으로 다 격상을 시켰습니다. 창급 부대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아니 평소에는 무슨 뭐 50대 선배들까지 시니어 아미로 데려오자고 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우리 군내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총력전 체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비를 하고 있는 장관께 대해서 그야말로 인신모독적인 발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들어와서 장군 직위는 5명 더 늘렸습니다. 네. 약하신 게 아닙니다. 예, 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국가를 갔다 왔는데 적 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굳이 적이라고 부르느냐? 적이 아닐 가능성, 즉 적대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1%, 2%만 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적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자신들은 위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주적이다 어쩐다 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주요 그 항구입니다. 저기에서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 들어오는 항구인데 저기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왼쪽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호르무즈 내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내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결과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다 정박 상태에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하면서 유조선에 기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채우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른쪽 부분 5만 만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유조선이 정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대의 군사 세력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고 있고 뒤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해군이 함정을 신속하게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은 우리 아까 유영원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지스급을 보내야 됩니다. 유조선은 320m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급이 145m에서 한 170m 되는데 두 척이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지스급 두 척이 가가지고 유조선 하나를 보호하는데 그 작전의 성공에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비군사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군 역시 하르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방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지스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예. 해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감시 그리고 그 미사일에 대한 식별, 탐지 임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의 이러한 중복적 복합적 역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들 말씀하셨지만 쉽사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그 최근에 제가 아까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그 유사 입장국들 있지 않습니까? like-minded country라고 하는 뭐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워싱턴에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핵추진 잠수함이 물론 군함에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해결료라든지 그 리액터라고 그러죠. 그 원자력 그 발전소 소형 그런 것들은 다 추진체로 쓰는 것이지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핵 물질을 거기서 뽑아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고 하는 그 외교를 좀 워싱턴에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 보시기에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좀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합참의장이 안 오시고 했으니까요. 현재 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 2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을 때릴 때 사전에 통보받은 나라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미 정부의 군 그리고 안보 핵심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2월 28일 날 테헤란 때린다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CIA 핵심 ODNI의 핵심 관계자들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안보 상황, 중동에서의 안보 상황 전세가 매우 유동적인데 그런 속에서 장관께서 우리 군 지부와 함께 일단은 우리 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북의 어떠한 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대칭 무기에 대해서 세계의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 자력으로 그리고 주한 미군과 함께 영공과 우리 영토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가 충분한 요새 유행하는 말로 스트라이크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 디펜시브 미사일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시에도 충분히 생산해서 조달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톡홀름 그 평화연구소에서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걸 보면은 물론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은 우리가 방산 수출이 8위론가 나와 있지만은 작년 단년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세계 4위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는 자주국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예, 일본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하는 그 부대를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혹시 우리나라에 영향은 안 끼쳐요? 뭐 주변국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일본은 일본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거기에 관계 없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좀 장기화 전에 돌입을 한다고 이래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본의는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러우 전쟁을 유엔 헌장을 위배한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현 중동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등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유엔 조사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유엔 헌장에 위배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 장관께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군함을 파견하든 무슨 군사력 조치를 파견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가정을 전제를 하고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미 대중동 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 요소로 고려를 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명백한 규정, 뭐 유엔 헌장이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강선영 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600mm 방사표를 쐈지 않았습니까, 그죠? 쐈는데 이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정확도가 10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장관께서도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도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혹시 판단하십니까? 제가 잘 못 정확도. 정확도. 예. 예. 8발 쐈는데 그것은 아직은 북한에서 발표한 것은 약 허구적인 사실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건 더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발표를 한번 봤을 때는 이 600mm 방사표 12문하고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방사포를 운용할 병력까지 배치된 걸로 보입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AI를 비롯한 우주 또 방사포까지 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원조받고 지원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도 측면에서는 더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판단입니다. 혹시 그러면 정확도의 시험에 성공을 가정해가 혹시 다음 단계는 장관께서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뭐 공개적인 석상이 제한되면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8월경에 본 의원실의 뭐 보고가 북한이 현재 600mm 방사포 발사 차량 40여 개 이상을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지난해 8월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2월에는 총 80여 기를 생산했다라고 이렇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40여 개의 발사 차량을 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건 확인하기가 그건 불가한 내용입니다. 불가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나 능력이 향상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목적이 핵 프로그램 저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장관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방사표를 발사하면서 전술 핵무기까지 위협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북한의 핵 능력을 가시하고 있다고 보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 지휘부 제거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핵이야말로 정말로 지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이렇게 오판을 했을 때 더욱 집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러우 전쟁을 비롯한 역대 세계 3대 전쟁을 보면은 미사일이란 핀포인트 타격이 주효를 이뤘지 핵으로 전쟁하는 나라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월등한 방공 또 공격 무기가 미사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족의 무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공 무기에 있어서는 북한은 평양의 일부를 제어하는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화력이 타격 훈련을 이후 보도된 김정희 주장이 매우 좀 흥미로운데요. 국가안보실은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그런데 김정은이 하는 말은 전쟁 억제를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고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인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김정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낱말에는 좀 틀리지만 그 뜻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천년직차라고 생각합니다. 천양지차라고요? 네. 네, 더 드리십시오.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의 논리를 복사하면서 일체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장관, 김정은이의 군사적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그렇죠? 네. 예.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란 전쟁에 파급되는 모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이게 지금 위협을 느끼고 전 다 불안정해하는 이 부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피부로 와닿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장관께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무용의 사기의 전력, 정신 전력이 가장 앞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종의 전략적 무기가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세계 4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정보력, 또 가장 중요한 연합 방위 태세, 또 한미의 여러 가지 작전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규백 장관님 그리고 이용철 청장님, 지금 미국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양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그러면서 K방산의 가치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노르웨이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첨부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2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 이란 전쟁 상황에서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천궁2의 조기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잠수함 수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일정 정도 한계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의원 외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과정에서도 노르웨이 의회의 역할이 주요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지난해 12월에 노르웨이 외교 일정 중에 노르웨이 전 총리이자 노르웨이의 외교 국방위원인 에르나 솔베르를 만나서 천무 수출을 위한 의원 외교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 외교가 천무 수출 결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을 하셨던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독일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를 의원 외교를 잘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제 국가고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방산 외교 활동은 기업,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국방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테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방산 외교 활동에 좀 더 매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한 거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승천 의원님께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타국의 함대는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 오더라도 현재 전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0년 때처럼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파병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해병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기존 청해부대 파병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국회 비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늘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파병 절차와 국회 동의 기준과 관련해서였습니다. 헌법 60조에는 이를 비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해외 파병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인 단위 파병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국회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병은 행정적인 절차,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F-16 전투기 서해 상공 출격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기 전투기가 서해 상공 훈련 시행 과정에서 미국 전투기가 서해 공역까지 비행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해 미중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님,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 계획이 사전에 우리 군에도 통보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해당 주한미군의 훈련을, 그때 당시 훈련을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주한미군의 훈련 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닌데. 네. 그러나 이제 중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봤을 때는 좀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경우는 이제 관습적으로
양국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그건 맞는 것이죠. 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고위급 군사회담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네. 말씀을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주한미군 서해훈련 입장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미중 경쟁 심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한미군 전투기 훈련은 주한미군 전력 운영 범위를 한반도 밖까지 확대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높이고 대중과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불안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세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시겠으나 국민적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는 이런 그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오산 공군 기지로 패트리엇 포대하고 사드 발사 차량이 중동 차출을 위해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장관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산 기지까지는 거기까지는 그 사드 발사 차량이 이동한 것도 사실이고 6대가 이동을 했었고 그 중에 한 대는 성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것입니다. 네, 또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께서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의 그 한국형 삼축 체계 KAMD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다층 방공망이 뚫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방공망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와 그리고 천궁2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더 큰 우려는 만약에 사드가 사출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고고도 방어 체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불안해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의미한 어떤 전개 작전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재삼드리고 그리고 그 어느 때봐도 한미는 공조 체제와 상호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제가 장관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 지난주 국무회의에 우리 장관님 참석하셨지요? 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보실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장관으로서 대통령하고 늘 소통을 하시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이렇게 하십니까? 대통령님하고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세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 이거죠.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그 말씀은 말의 취지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한반도 방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말씀 취지로 아니 뭐 같은 말을 듣는데 왜 장관님은 그렇게 틀리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무기 자 현- 그다음 뭐라고 그랬느냐? 예.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 장애가 생겼냐 하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강선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반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건 장관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미군 자산을 미군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토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 이연이어서 얘기하신 말씀이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 장애가 생겼냐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자 보자고요. 대북 억제 장애가 안 생겼고 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드 나가는데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문제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냐? 지금 제가 말씀을 누차히 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이거는 생방송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방송이 직접 나오신 거 언론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랬어요. 전혀 아니고 우리 방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어떤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냐 이런 현실적인 진단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장관님께서는 취지가 아니고요. 대통령 한 말씀은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무겁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데 말씀 자체가 그런데 전쟁을 자, 치르는 그런데 미국의 입장도 감안해야 된다는 잠깐만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드 성주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한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16년도 10월 11일 날 사드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명백히 위협한다 그랬어요. 그게 16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그랬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이거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야당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0년 지금 전에 이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에 방공무기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말씀. 무슨 상황이 틀립니까? 무슨 상황이 틀립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기 체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대체할 무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고도의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전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력화 시켜야죠. 그런데 현재 없으니 사드 나가는 거를 막아야죠. 그러면 아니면 먼저 얘기대로 사드 가고 평화가 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주 참여가 그 당시에 3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천억이 넘었는데 농민들의 눈물을 다 흘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우리 군의 그러니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 이거를 지금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대통령께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무기 체계가 개발은 됐지만
현재 우리가 이걸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자 한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한기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사드가 없어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억제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국방의 총책으로서 굉장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가 비면 고고도가 빕니다. 국가는 0.1%의 흠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방어벽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오늘 발언했지만은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는 없다가 전략무기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웃기는요. 사드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아니 3월 10일 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응? 이거를 다 나온 얘기예요. 자, 예, 자, 제가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돼서 0.01%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방어가 공격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 좀 이따가 하고요.